제가 진짜 지난번에 미국 물가 발표됐을 때 막 기사도 늦게 나오고 막 이래갖고 막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지표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그냥 하나씩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실업률이며 고용 몇 명 늘었는지 또 경제활동 참가율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거 다 볼 거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딴 데 가 계신 분들이 있으면 불러오세요.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좋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프라이데이 나이트.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이분과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구독자분들이 미성이라고 이세돌 목소리 같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낫네요. 네. 제가 듣기에는. 되게 감사합니다. 되게 예쁜 미성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네, 저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한 번도 굵은 목소리는 가진 적이 없었다. 네, 그래서 뭐 좀 나름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연습했었어요? 네, 되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은 연습한 굵은 목소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너무 어색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미성은 우리 박성우 선임의 매력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이 SVB 파이낸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원래는 자료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데 SVB는 뭐 제가 준비한 자료에 원래는 없었다가 네네. 오늘 아침부터 좀 급하게 만들어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SVB 이야기를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뭐 간단하게나마 뭐 잠깐 브리핑해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면 봐야 이 SVB 이번에 좀 주가 하락을 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준비했던 이제 본 주제는 금리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금리 파월 의장이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하이어 앤 롱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이어 될 거고 또 이 롱거라는 게 좀 더 우리 시장 전망보다 더 길어질까 짧아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SVB 파이낸셜,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니 은행이 돈이 없다고? 은행이 돈이 없는 거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아니야? 라는 걱정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화면 먼저 잠깐 보여주시면 좀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급하게 만드느라고 예쁘게는 못 만들었는데 한번 어제 있었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SVB 파이낸셜 그룹인데 그 밑에 있는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근데 SVB는 어떤 데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좀 위치하는 그 IT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이쪽이 이제 주요 고객인 미국의 지방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예금을 받는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은행은 이제 일반인들이 가서 뭐 예금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약간 그 고객군이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는 건 투자 받는 건데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가 예치해 놓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것이며 이 돈을 이제 꺼내서 뭐 어디에 투자할 때 그 돈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걸 보통 맡아주던 곳이 SVB다. SVB. 그래서 그 당시에 SVB가 이거는 미국 주식을 조금 과거부터 해오셨으면은 많이 들어보신 회사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주가도 뭐 워낙 좋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SVB가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예금을 받을 때 보통 일반적인 은행보다 이제 금리를 좀 높게 줬어요. 금리를. 이자를 많이 줬다고요? 그렇죠. 이자를 많이 줬죠. 이자를 많이 주고 대신에
그 스타트업들의 예금을 받거나 네. 뭐 이렇게 투자를 해주거나 그럴 때 일부 좀 스톡 옵션을 조금씩 받는다든지. 기업으로부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영위를 해왔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21년부터 다시 이제 IT 쪽이 크게 살아나면서 네네. 이제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SVB가. 그래서 2021년에는 자산이나 예금이 이런 것들이 이제 2배가 증가를 하게 돼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SVB 입장에서는 예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로 운영을 해서 예금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운영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었던 게 미국 국채였어요. 네네. 미국 국채에다가 뭐 다른 나라 국채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국채가 이제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 국채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좀 잘 굴러가다가 네. 문제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면서 어떤 그 오늘의 그러니까 어제의 주가 하락에 좀 잉태가 되는 씨앗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건데 네.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SVB의 그 주요 고객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스타트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SVB에게 예금을 맡길 일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네네. 돈이 없으니까 SVB에 있던 예금을 이제 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네요. 제가 SVB예요. 네. 일단 미국의 국채로 돈을 굴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 초저금리였잖아요. 기껏해야 뭐 0.1%도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걸로 막 돈을 굴려왔는데 그나마 이제 그 채권 가격은 안 떨어져서 괜찮았었는데 이거 갑자기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훅훅훅 떨어지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네. 이런데 덩달아서 나한테 돈 맡겼던 그 스타트업들이 돈 좀 달래요. 네. 계속 달래. 어떻게? 야 맞아요. 어떻게? 야 채권 팔아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금을 안 뺐으면 네. 갖고 있는 국채를 평가 손실은 있겠지만 네.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금이 이제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금 인출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갖고 있던 보유 채권을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SVB가 이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손실을 보니까 이제 어제 이제 그 IR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18억 달러를 이제 손실을 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8억 달러 손실이 생기니까 이제 자본이 줄어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본이 줄어드니까 이제 22.5억 달러를 이제 그 신규 자금 조달을 이제 추진하겠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뭘로 조달할래?라고 하면 사실 은행이 그럼 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순 없고 네. 결국 증자해서 증자를 하는 거죠. 증자할 네, 수밖에 없는데 네. 22억 5천만 달러요? 예. 1,000억. 그러면 한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증자를 한다고요? 예. 얘네 시가총액이 얼마죠? 반토막 나기 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이 이게 반토막이 나서 1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사단이 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우려 사항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SVB만 예금 인출이 있겠느냐. 네. 다른 은행들도 그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제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은행들의 이제 주가가 다 같이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60% 빠지고 나서 62억 달러 정도예요. 그 전에 한 1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기업 전체가 100억 달러인데 22억 5천만 달러 거의 4분의 1 가량을 증자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이네요. 그러면. 근데 그것보다 이제 뱅크런이 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어떤 그 신용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사는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여기 상단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우려 사항을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미국의 이제 은행 산업으로 확산이 될 거냐? 제 생각에는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은행 산업은 뭐 아주 잔인할 만큼 이제 규제를 이제 많이 받고 아주 엄격하게 자본 유권을 이제 딱
쪼여놨고요. 네네. 그다음에 위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보다 이제 많이 개선을 해놨어요.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심지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매번 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모두 한 3가지의 어떤 시스템 리가 한 번에 왔을 때도 이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런 자본의 건정성을 많이 이제 쌓아놨어요. 네네. 현재. 그래서 미국 은행 산업으로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다가 SVB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보통 이제 주로 고객군이에요. 네네. 그리고 자산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SVB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89%가 예금이에요. 네. 89%가 참고로 다른 대형 은행들은 한 60% 언더 왔다 갔다 해요.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이 다른 은행들은 잘 돼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네, 그러니까 예금의 비중이 너무 높은 네네. 상태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이제 타격이 좀 큰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스타트업이라는 한정된 고객군이 있으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스타트업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 네. 해당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은행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그 대형 은행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산업이 전반적으로는 자산이 SVB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고 네. 고객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좀 문제가 생겨서 SVB의 어떤 사태가 일어나기는 네네.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근데 저는 어저께 나온 그 기사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거는 네.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 부분은 여긴데 초점은 이게 SVB가 뭐 뱅크런이 났다더라, 뭐 은행으로 뭐 이렇게 좀 확산이 될까,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고금리의 이런 여파가 네. 지금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여파가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 서서히 기업 쪽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된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면 또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네. SVB가 신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 근본 원인은 보유 채권을 매각한 거를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고 예전처럼 뭐 제로 아니면 뭐 1% 이랬다면 네. 이런 상황이 아마 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SVB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네. 이 일이 꼭 은행의 어떤 그 예금과 관련된 문제로서 좀 국한된 게 아니라 꼭 은행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네. 여타 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단적으로 SVB가 네. 돈이 없어서 채권을 매각했고 네. 그것 때문에 손실이 확정돼서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네네. 이건 단적인 면이고 그럼 다른 산업과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 상태냐가 걱정인데 네. 그게 어딘지 그리고 그게 그걸 알수 뭔지 없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많은 분들이 SVB 이제 이슈를 접하시고서는 이제 미국의 은행의 어떤 리스크가 커질 거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이거보다는 꼭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어떤 여타 산업이나 뭐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네네.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그때 영국에서도 금리가 막 올라서 네네. 연금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전혀 상상도 못했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어디선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SVB를 이제 꼭 그 이야기를 좀 드린 이유는 뭐 이슈도 이슈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네. 뭐 이제 50bp까지도 올리고 수도 있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제가 뒤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금리가 더 많이 오르기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제가 아무래도 틀릴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네. 그리고 시장 상황이랑 저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3월에 25bp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네, 50bp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네. 이제 제 주제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그 연준 입장에서도 네. 정말 대형 은행이 지금 만약에 위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주식시장에 좋을 리는 없지만 그럼 엄청 너무 악재죠. 나쁜 일이지만 네. 너무 나쁜 일이지만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물론 우리가 이 SVB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들고 있는 은행이 정말 금리를 올렸다가는 여차하면 터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다는 하나의 또 생각이 들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금리 얘기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러면 네. 바로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화면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저는 시장 전망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일반적인 시장 전망보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연준의 그 이번 주 초에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게시를 해놓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읽어보면 그 통화 정책 보고서 안에서 지금 약간 좀 토막 주제, 토픽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노동시장은 왜 이렇게 천천히 회복을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연준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는 기준금리 상단을 한번 나름대로 네. 추정을 해볼 건데 그 추정을 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이어져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에 따라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독자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까지 가려면 좀 속도 내야 되겠는데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거 시간이 좀 없으니까 베이지북 관련된 거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네.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연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 관련된 물가는 이 부분인데 네.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와 관련된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임대료 부분 관련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겠지만 주거와 관련된 물가도 내려갈 거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단서를 이렇게 달아놔요. 이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직된 노동시장의 상황이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그게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연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보다 그 노동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타이트하느냐,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노동 참여율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당시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 못 올라와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아직도 맞아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게 직선은 그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잘 발표하는 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인데 그냥 노동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노동 공급이라고 네.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 좀 간극이 있죠. 부족한 거죠. 네,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노동시장이 지금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금 확대 중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회복이 느리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적어놨는데 현재 총 노동력의 부족분을 35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350만 명을 조금 더 좀 작게 이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왜 350만 명이냐면 은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210만 명.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좀 증가하는 게 좀 둔화됐다. 이게 140만 명이에요. 두 개를 합해서 350만 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구 증가 둔화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추세보다 좀 초과로 사망하신 분들이 네네. 이제 50만 명, 그리고 이민이 좀 둔화한 게 9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1번 은퇴 인구 증가, 2번 인구 증가 둔화가 이제 완화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죠. 은퇴 인구 증가부터 한번 보면은 은퇴 인구가 예상보다 좀 많아지면서 210만 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어요. 저희도 뭐 충분히 이렇게 추측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이 초과 은퇴하신 게 네네. 65세 이상의 노인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강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 두 번째는 이 고령 근로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거든요.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워졌다고 이게 적어놔요. 네.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 중에 이제 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재취업을 못해서 아예 이탈한 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65세 이상 노인이 좀 집중적으로 은퇴했다라는 거 그거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증가. 야, 이거는 좀 좋은 거긴 한데 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은퇴하려고 했던 시점은 한 몇 년 뒤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은퇴를 시점을 좀 빨리 당긴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앞당긴 건데 맞아요. 심지어 돈이 많아졌네. 아유, 뭐하러 돌아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좋긴 한데 맞아요. 참 우리한테는 좀 힘든 시기로 다가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의 증가가 근데 이게 노인분은 아니고 또 부의 증가로 인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게 이제 젊은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놔요.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은 해놨는데 연준에서 봤을 때 초과 은퇴가 감소할 지점 조짐이 아직 거의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 인구가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감소할 조짐이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가 둔화됐다. 140만 명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연간 1%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인구 증가율은 연간 0.5%예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연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둔화했는지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만큼 좀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희망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민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안도 고치려고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민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2019년에 미국으로 취업을 위해서 이민을 온 사람이 연간 14만 명이에요. 연간. 그러면 이번에 좀 법안을 바꿔서 좀 극적으로 늘어서 2배가 뛰었다고 가정해서 대충 30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이민 둔화가 문제여서 이제 일손이 부족한 게 90만 명이잖아요. 그럼 30만 명씩 매년 들어온다고 해도 이민 둔화를 채우는데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명 안 찬다고 하면 그럼 거의 한 6년 걸리는 거고요. 좀 길어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물론 꼭 이민만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민 쪽만 봐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예 정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여기 보시면 노동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잠정적인 완화 조짐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완화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강세를 뭐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퇴직 인구 비율이 의미 있게 역전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아까 노동시장이 완화돼야 서비스 물가가 둔화될 거라고 봤는데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게 계속되면 서비스 물가 둔화가 저하되는 거는 계속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금리에 대한 이제 고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금리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해당 국가의 잠재 성장률 플러스 그다음 물가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좀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아닌 국가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실질 잠재 성장률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연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코어 PC니까 요 두 개를 더해 보면 요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금리를 견딜 수 있는 한계 체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언뜻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그런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건 1959년부터인데 파란색 선이 미국의 실질 잠재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코어 PC를 더한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연방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 실제로 그 시기에 연준이 어떤 금리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네. 어허.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뿔쑥 튀어나온 게 이제 70년대, 네. 80년대 그때 이제 기준금리 굉장히 높았을 때고, 요게 최근이고요. 네. 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970년대 정도는 좀 워낙에 이제 뭐 변동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시점에서 보면 이 주황색 선 기준금리가 실질 잠재 성장률하고 코어 PC를 더한 값을 잠깐 넘을 때도 있는데 네. 이게 계속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 네.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의 그 10년간 경제 전망 데이터를 보면 23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실질 잠재 성장률을 1.78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어 PC는 이건 의회 예산처의 전망이에요. 네. FRB가 아니고. 네. 거기서는 코어 PC를 3.88로 보고 있어요. 23년 말.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5.66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75고 네. 금리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더 올릴 텐데 그러면 지금 뭐 그 CME 네네. 그 패드워치에서는 한 5.5, 그다음에 5.75 뭐 이렇게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한계에 가까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넘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좀 아주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 회색선 보이는 게 회색 그 음영 처리된 게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뭐 70년대 이후부터 한번 보죠. 보시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계 체력을 넘어간 경우에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이런 식으로 온 경우가 이때는 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건 팬데믹이니까 네, 저건 이거는 이제 제외해야죠. 팬데믹 네. 때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체력을 넘어서까지 기준금리를 오랜 동안 지속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높은 수준에서 네. 노동시장의 완화가 좀 늦어지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건 두 번째 주제로 미국의 기준금리의 고점은 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네네. 게 이제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그 높은 금리가 그 수준이 좀 길어진다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네. 이거는 그냥 제 표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뭐 받아들이신 입장에서 좀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그냥 제 시각이니까 첫 번째로는 증시는 이제 늪지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라는 건데 늪지대처럼 발이 좀 빠졌다가 좀 빠져 나오려고 하지만 금리 수준이 워낙 높아서 계속해서 좀 다시 좀 빠지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주 박살이 나면서 이게 쭉 밀려갈 것 같지도 않은 게 금리의 고점은 좀 어느 정도 만약에 봤다면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 아주 극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박스권 장세라면 네, 그런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좀 그 고정 자산을 고정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일디형 자산이라든지 혹은 채권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채권 쪽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바이앤홀딩 나아가서 바이앤프레이 전략은 이제는 조금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기도 전략.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관심 있었던 거 좀 사보고 좀 다시 좀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렇게 좀 적당하게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희가 이런 시장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네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다 떨어지고 떨어지다 오르고 막 이런 시장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몇 번. 네. 이 시기가 투자자분들한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사실 방송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힘듭니다. 힘들죠. 네. 뭐 정말 힘듭니다. 이게 와, 근데 그거를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지금 기뻐할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질 거라고 우려할 일도 없을 거고,
왜 이렇게 힘든 무게를 지우시고 저한테 떠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얕든 깊든 네. 침체는 좀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얕을 네.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사실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순간이에요. 네. 분명히. 네네. 그리고 그 시간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전에 그거 기사 한번 보셨어요? 그 한창 우리 그 2020년, 2021년 암호화폐 강세장일 때 네. 외신에서 한 가족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어요. 어떤? 전 재산을 다 비트코인에다 넣고 그게 한 4년 전쯤인가 그렇대요.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다 넣고 세계 여행을 떠난 거야. 그게 비트코인이었나요? 비트코인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정말 암호화폐 강세장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이제 그 분은 뭐 결국은 지금 어디 해안가 가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 받고 술 판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을 분명히 건디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박성호 선님이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근거를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